제불 칭찬절의 광수공양 참회업장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부라 항숭중생 보계회양 이게 10가지예요. 한 가지만 하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냐. 한 가지만 해도 너무 힘들고 한 가지만 해도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왜 하냐. 이게 세상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무수한 인연으로 서로 중첩되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뭐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부자 되겠지.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도 부부 생활하는 것도 뭐 이렇게 늘 낮은 자세 이렇게 하면 다 되겠지. 꼭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식과의 관계도 그래 자식한테 밥 맛있는 거 사주면 자식하고 관계가 좋아지겠지.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한 가지로 세상이 뭘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인연들이 같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불해 나가는 지혜를 성취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현행어품 같은 데서는 10가지로 10가지 예경제불부터 해가지고 10가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10가지 가지고 되는 게 또 아니죠.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샅샅이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마음도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108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8개의 마음이 서로 중첩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 108개도 넣어놓고 10만 8천 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마음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죠. 마치 내 몸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몸뚱아리는 하나인 것 같지만 수십 조의 세포들이 모여서 이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눈, 귀, 코, 입, 혀, 신체 기관 이런 것들이 서로 조합이 돼서 내 몸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어느 하나가 나빠져도 눈이 안 좋아져도 참 불편하고 귀가 안 들려도 참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 귀, 코, 입, 혀 이런 것들이 신체 기관이 청정해야지 정상적이어야지 살아가는데 지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눈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아니 이렇게 뭐가 잘 안 돼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 곳에 푹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108가지 마음도 108가지 마음을 골고루 잘 조화롭게 써야 되는데 마음을 외면하고 살면 골고루 잘 써지지가 않아요. 하나의 마음이 압도되면 욕심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것이 압도되면 그것이 이 108개의 마음을 압도하는 욕심이나 화가 다른 것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압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빛을 줘야 돼. 마음을 반조라고 부르죠. 해광반조? 마음에 빛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샅샅이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태양이라는 빛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다른 걸로 봤을라나? 다른 신체 감각기관으로 봤을라나? 안 보여.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이잖아요. 등을 켰어요. 등을 안 켰어 봐. 깜깜한 밤중에.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안 그러면 후레쉬라도 비춰서 여러분들 봐야지. 후레쉬라도. 근데 후레쉬 비추는데 한 곳에만 비춰. 그러면 옆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마치 마음의 회광반조로 해서 마음을 비추는데 욕심이나 화만 보여. 이러면 이제 그래서 후레쉬의 성능을 높이든지 아니면 곳곳을 다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골고루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는 스님 왜 자꾸 기도를 지난번에는 금강경 하라고 해놓고는 또 이번에는 지장경 또 하고 이번에는 또 법화경하고 이번엔 또 무슨 보현행어품을 끌고 와가지고 스님 황묘사 다니는 너무 힘들어요. 복잡해서 못 다니겠어. 기도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자꾸 그러세요.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로 해서 승불한다? 하나로 해서 지혜를 이룬다, 소원을 성취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개 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위험하다고. 금강경 하나 가지고 평생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금강경도 하고 천수경도 하고 절도 하고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고 사경도 하고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게. 이번에 러시아 보면서 이렇게 푸틴은 이제 독재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눈과 귀를 다 잡고 있어요. 그 푸틴이 뭘 장악했냐면 언론을 장악했잖아요. 언론들을 장악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선전해서 쳐들어온 건 러시아지만 피해는 이제 러시아가 훨씬 더 크고 또 심지어 한 15,000명? 2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난다는 거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한 2만 명 가까이 사상자가 나면 또 탱크들도 몇백 대, 500대, 700대 이 정도 탱크가 파괴되고 그러면 500대 파괴되면 1,500대가 한 2배, 3배가 이제 고장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항공기도 전투기도 몇 대나 수십 대가 추락되고 그러면 항공기도 많이 고장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 지지율이 80%야. 우리가 생각할 때, 러시아 사람들 이제 폭동이 일어나겠다.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푸틴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지지율이 80%예요. 왜냐하면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에서 계속 승전보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싸워서 이기고 저기서 싸워서 이기고 저기서 우리가 폭격을 하고 뭐 이기고 계속 하니까 아무리 전쟁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전쟁 원하는 사람 이기면 전쟁하면 좋은가요? 저는 이겨도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 싸우면 이기면 통쾌한가요? 그 중생심이 있으면 통쾌하겠지만 스포츠 경기야 그 공정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 죽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승리하면 상대는 죽는 거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광하잖아. 이긴다니까. 그 언론을 그럼 이 시대에 무슨 언론을 장악하니? 이 시대 언론 장악 여러분들도 대한민국도 이 시대 언론 한쪽으로 장악돼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에 앞서 있다고. 10위 안에 들지는 않겠지만 작은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큰 이렇게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곳에서는 10위 안에 드는 그런 민주주의를 저는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한민국도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그런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좀 반골 기질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회에서도 그런데 여기는 언론 장악을 거의 90% 이상 장악하잖아요. 아니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에 뭐 이런 거라든지 구글에 뭐 이런 거라든지 다른 웹사이트들은 그래도 다 전해지는 게 아니냐. 그것도 차단하려고 마음먹으면 차단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걸 외국 사이트 이런 거 차단 안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그중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아무리 꽁꽁 숨겨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죠. 또 자식을 보냈더니 자식이 죽어오든지 다쳐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 푸틴이 언론을 장악하니까 지지율이 80%.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도 투표를 하면 87% 이런 게 심지어 102%가 나와.
투표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102%야. 그럼 말이 되겠어요? 110%가 지지율이 나와. 이런 이제 투표 조작 얼마나 조작하는지 모르겠지만 80% 이상 70, 90% 나오면 이건 좀 이상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이 푸틴도 아니 측근들이 제대로 정보를 전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푸틴 밑에 장성들이 보고를 진 얘기를 보고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더 큰 문제지. 그러니 푸틴은 계속 공격 명령 내리고 가끔 이제 이렇게 패전하는 거 아무리 그래도 들을 거 아니야? 장군이 죽잖아. 장군이 10명 정도 죽었다잖아. 별다른 사람들이. 그 죽어 나가니 이상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밑에서 계속 보고는 여전히 걸러서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에 언론을 장악해서 러시아 사람들의 귀를 다 막아버리니 본인의 귀도 막히는 거예요. 본인의 귀도. 이번에 이제 경제 제재가 전 세계에서 빡세게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랑 서로 전후 이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야, 그 우크라이나에 다 부서진 이런 건축물하고 도로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야, 경제적 부담이 야 이거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지금 하루에 30조씩 쓰고 있다라고 그러거든. 전쟁 비용으로 30조 한 달이 됐는데 벌써 100조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계속 퍼부으니까 이걸 복구하려면 100조 이상 들지 않겠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또 지금 푸틴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기는 또 러시아가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서방에서 젤렌스키는 자꾸 요구를 하는 거지. 서방에 많은 국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도와달라. 이걸 어떻게 하니? 우리 지금 폭삭 망하는데. 지금 전쟁이 한 달 이상 더 끌고 가면 큰일 나요. 지금도 큰일 났지만 앞으로는 더 큰일 나는 게 식량 위기가 지금도 위기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식량 배로 가는 이런 것들을 못 가게 지금 잡아놓고 있거든. 보면 수출해야 되는데 밀하고 옥수수하고 이런 것들이 세계 1위 지역 2지역이 이제 체르노젬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광대한 평야가 있어요. 세계 3대 곡창지대인데요. 여기서 밀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타작을 하거나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다들 굶어지고 우리는 쌀을 먹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밀값이 없으면 쌀도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없이도 못 살지만 밀 없이는 못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2008년인가요? 2009년? 2010년? 아랍의 봄 이래가지고 그때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티니지부터 해가지고 쭉 그 이집트니 뭐 이런 나라들이 그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독재자들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로 가려고 막 했었는데 뭐 나중에는 다시 또 독재자로 됐지만 그때 폭동이 일어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곡물가가 지금보다 조금 낮은 그다음 곡물가가 너무 높으니까요. 중동이나 이런 아랍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식량 위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식량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2배씩 다 올랐어요.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적용을 덜 한 거예요. 정부에서 조금 꼭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약된 것도 있고 수입해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물가대로 이렇게 올라온 대로 곡물가대로 또는 다른 그 물가대로 하면 우리 시장들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지금 연등 앞에 그 이제 예전에 보면 이렇게 위에 지붕 까맣게 그늘막 치고 연등도 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올해부터는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주문을 냈는데 거사님이 자재값이 2배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비용이 2배로 절지에 2배로. 내가 12년 내에 우리 건물을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어우 큰일이네 이러면서 이제 자재값이 너무 오르네. 모든 물가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그나저나 이렇게 꾹꾹 눌러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곡물가가 지금보다 2배가 되면 그건 전쟁이 이제 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나 이런 사람도 협상을 하면 그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좀 도와줘. 휴전할 테니까 전후 복구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전 세계 사람들아 이러면서. 그런데 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제 세계 각국에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어떤 머리를 쓰냐면 자기들 돈 내기 싫잖아. 다들 힘들고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다 정부 지출이 너무 심한데 전부 다 이게 정부 지출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부의 빚이 다들 많아요. 전 세계 그 선진국들이.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올루가르히라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러시아도 재벌이 있어. 이 재벌들이 해외에 자산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요트니 뭐니 두바이 같은데 건물을 갖고 있고 막 그래 보면 해외 자산이 수백조 원이 흩어져 있는데요. 왜 영국의 첼시 구단도 러시아 그 재벌이 올리가리가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많아. 그럼 이들은 재벌이 어떻게 됐냐면 91년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시장 페트로스카이트인가요? 그때 시장주의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페트로스카이트 정책을 쓰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고. 그때 이제 그 공산 정부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면 민중들이 득을 볼까요? 특정한 계층들이 득을 볼까요? 왜 정부에 있던 무슨 광산이라든지 원유 이렇게 파는 이런 거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불화받으려면 뒷돈 주고 불화받고 그걸 민영화하잖아. 보면 시장 경제라는 게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민영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부의 기관들을 내가 또 가지려면 그런 사람들이 올리가리가 된 거야. 이제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푸틴하고 계속 경쟁해 온 거예요. 푸틴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중에 올리가리들 중에 좀 반푸틴들은 숙청해 제거해버리고 언론도 장악했지만 재벌들도 장악을 하긴 했어요. 말 잘 듣게 해놓고 그런 푸틴도 뒤에 챙겨 넣는 게 엄청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뒷소문도 많잖아. 스위스 은행에 이만큼 있을 거라는 얘기도 한참 요즘엔 잘 안 도네 그 얘기가. 한참 그 얘기가 돌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두환도 뒷돈은 이만큼 있을 거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푸틴은 당연히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그 경제 제재를 하면서 올리가리들이 해외 자산들을 전부 다 동결시킨 거야. 해외에 영국이 영란은행에 내 금덩어리를 100톤을 갖다 놨어. 저금을 해놨어. 보관을 해놨어. 그럼 내가 써야 되잖아. 100톤은 내 거잖아. 금 100톤. 근데 영국에서 인출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죠. 달러도 막고 금도 막고 은행에 다른 해외에 있는 자산을 완전 동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가리들이 불만이 이거 큰일 났네. 야, 전쟁 일어나서 사람 죽는 것보다 내 재산이 동결돼서 쓸 수 없는 이것이 더 배 아프고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상들이 자꾸 나왔어. 전에부터. 올리가리들이 이 푸틴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면서 이들은 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도 움직이지 않겠냐, 뒤에서.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 뒤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제 서방의 사람들이
야, 이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수백 조의 돈을 우크라이나에 넣자. 우크라이나에 넣자. 푸틴하고 협상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비용으로 쓰면 되지 않나? 뭐 대단히 좋은 방법 같기도 하지만 좀 뭐 소설 같은 이야기죠. 정말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뭐 글쎄 충분히 가설이 생기고 그런 말이 나돌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우크라이나는 북한하고 사실은 더 친하고 그랬어요. 북한에 이렇게 ICBM 미사일 그 엔진 같은 거 다 우크라이나에서 만들고,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껄끄러운 관계 별로 그렇게 좋.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거기를 침공하면서 우리는 이제 갑자기 우크라이나 되게 가까워졌죠, 그죠? 안쓰럽고 이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우리 태역 군인들도 거기 가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이제 국제 의용군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잘 지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식물, 곡물 자원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곡물 자원에 투자도 많이 하긴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푸틴이 언론을 장악하고 또 그러니까 본인도 듣는 것이 엉뚱한 게 딴 정부만 듣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다라는 거지. 크림반도가 그랬거든. 크림반도에 2014년에 유로마이단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유로마이단 사건이 생긴 이유가 2010년에서 14년 동안 한 4년 동안 대통령이 친러 정권의 대통령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친러 정권이 우크라이나 군들을 폭망시키고, 아니 이제 군을 폭망시켰다는 것보다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 세력들이 어쨌든 이상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2013년도 말에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 러시아 싫은데 왜 자꾸 러시아 친러 정책을 쓰냐 해서 유로마이단이라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농성을 해가지고 정권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망명하고 러시아로. 그때 이제 크림반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좋다. 왜냐하면 크림반도는 옛날부터 러시아 군대도 머물고 있고 계속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러시아가 좋아. 이쪽으로 갈 거야. 그리고 민병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반쿠데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크림반도가 분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군대를 끌고 들어갔죠, 원로.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서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그 지역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 들어가면 우크라이나에서 반겨해 줄 거야. 반겨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해서 며칠 만에 키이우를 장악하고 이렇게 해서 이 우크라이나들을 친러 정권으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판이죠. 이제 완전 오판이지. 20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이제 제블린 같은 이런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2014년 이후로 계속 지원이 됐던 거예요. 미국에서 계속 수십억 달러씩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지원해주고 계속 그 훈련을 시켜줬어요. 훈련을.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 물자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실전에 많이 좋아진 것도 미국이 한 8년 동안 계속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여간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 우리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무기들이 정말 좋은 게 많구나. 엊그저께 어떤 거 썼냐면 이렇게 고체 연료 미사일을 쐈어요. 저 위성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예전에 우리 누리호 막 썼잖아요. 누리호가 약간 실패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고체 연료를 해가지고 저 이렇게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성공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며칠 전에 ICBM 해가지고 북한에서 그거 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쏜 거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 미국도 깜짝 놀라고 중국도 깜짝 놀라고 러시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미사일 기술이 우리는 ICBM을 쏜 건 아니에요. 이제 로켓을 발사한 거야. 위성을 쏘려고. 그러나 그 기술은 방향만 틀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지.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쏘기만 하지 정확한 지점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엔진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엔진부터 모든 것이 우리가 심지어 고체연료, 액체연료는 주입하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고체연료는 주입해서 바로 쏘면 돼.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그 기술이 훨씬 뛰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K2 흑표전차에 K9 자주포에 형궁에 비룡에 굉장히 좋은 무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무기들은 해외에 수출하지 우리나라에 실전 배치는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구식 무기가 많아. 그리고 또 훈련이라는 게 탱크들이 수천 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이제 막상 전쟁이 생기면 우리도 우왕좌왕 몇 주 동안은 한 달, 두 달은 우왕좌왕 하다가 한 30%의 병력이 손실을 입을 수가 있죠. 이제 저도 제가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와가지고 군에 대한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무기 체계도 신무기들로 빨리 바꾸고 그리고 이제 훈련도 좀 그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탱크를 보면 안 되겠지만 탱크를 가지고 훈련을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 말한 대로 푸틴은 언론을 장악하고 또 그러다 보니 본인의 귀가 막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108가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일부분만 쓰잖아. 욕심이나 성냄이라든지 어리석음 이런 것만 써. 마음의 108가지들을 다 알아보고 마음의 후레쉬를 잘 비춰서 하나하나 잘 봐야 되겠죠. 또 그러려면 밖의 것들을 이 안의 것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밖의 것들을 제대로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밖의 정보들을 올바른 정보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익히는 게 중요하죠. 사이비가 뭐겠어요? 사이비는 내 것만 최고야 라는 데가 사이비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산도, 천리교, 무슨 천도교, 또 여러 가지 이슬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살펴보는 거.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외도를 공부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근데 현대는 안 그렇다고. 현대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귀담아 듣고, 그걸 가지고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불하세요. 네.